안녕하세요. 오늘도 책TV입니다. 오늘은 하워드의 선물이란 책으로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은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와 에릭 시노웨이라고 하는 그 제자 사이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면 좋은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를 담은 책이에요. 하워드 스티븐스 교수는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그리고 미국 경영학계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돼요. 다행히 기적으로 깨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제자 하워드와 함께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둘이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 둘이 여러가지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은지 해안을 나누는 책이에요.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프롤로그,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프롤로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느 포근한 겨울 오후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의 하버드 경영대학원 주차장에서였다. 동료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봐 에릭, 소식 들었어? 하워드 교수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대.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하워드 스티븐스 교수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개척자이자 진정한 자선가였으며 박애정신을 지닌 최고의 조언자였다. 학생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스승이었고 기업의 리더들에게는 큰 산과 같은 존재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따뜻한 친구이자 너그러운 멘토였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그를 기업가 정신의 아버지라 일컬었지만 나에게 그는 제2의 아버지였다. 그런 하워드 교수가 66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다. 어디야? 병원이 어디야?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대. 어쩌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나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하워드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후가 끝나갈 즈음에서야 하워드의 조교인 바비가 간신히 연락이 닿았다. 다행히 회복하셨어요. 하늘이 그분을 데려가려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꾼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워드는 점심 식사를 하고 캠퍼스를 거닐다 쓰러졌다. 놀랍게도 그가 쓰러진 곳은 휴대용 제세동기, 전기 충격으로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 이 제세동기를 갖춘 건물 옆이었다. 그가 쓰러지자마자 누군가 재빨리 제세동기를 가져와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하버드 경영대학원 캠퍼스에서 병원까지는 겨우 3km 거리였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심장마비 환자가 쓰러질 경우 생존 확률은 1%도 안 돼. 그날 밤 만난 외과 의사이자 과학자인 내 친구 조 씨는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로 하워드가 만일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지금쯤 다들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였다. 큰 위기를 기적처럼 넘겼다는 건 알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병원으로 차를 모는 동안 줄곧 조마조마하기만 했다. 그가 예전에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위대한 비즈니스 스쿨이라 부르던 곳으로 영영 가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하워드를 만난 것은 30대 시절 사회 경력자들을 위한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학원 과정에서 한창 공부하던 무렵이었다. 하워드를 묘사하자면 많은 수식어가 필요하다. 그의 사업 감각은 워런 버핏을 닮았고 마음씨와 정신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모리를 닮았다. 외모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현명한 제다이 기사 요다를 쏙 빼닮았지만 하워드는 현란한 광선검 대신 예리한 논리력과 통찰력을 휘둘렀다. 처음 대화를 나눌 때부터 나는 곱슬곱슬한 머리에 기이한 미소를 지닌 이 아이비리그 학자와 꽤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은 늘 장난기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말솜씨는 재치가 넘쳤다. 얼마 못 가 나는 그의 독특한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그 이후 우리는 끝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분석하며 수많은 날들을 함께했다. 병원 앞에 다다라서야 나는 그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준 그에게 나는 여태까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내게 보여준 빛나는 지혜에 감사한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병실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워드는 특유의 맑고 총명한 눈으로 나를 맞이했다. 나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물었다. 깨어나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말했다. 눈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던걸? 제길 의사들이 틀림없이 내 옷을 망쳐놨겠구나. 오늘따라 내가 좀 멋들어지게 차려입었거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농담이 재미있어서라기보다는 농담을 하는 그가 너무 반가워서였다. 하지만 나는 좀 더 진지한 대답이 듣고 싶었다. 선생님, 쓰러지셨을 때 아무런 후회도 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캠퍼스 잔디밭에서 생일 마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엄청 비싼 와인이라도 주문할 걸. 뭐 그런 후회 말인가?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한 60까지는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라든가. 살아난다면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바꿔서 살아봐야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하워드는 몇 분쯤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바엘이 후회란 건 인생이 기대에 어긋나거나 열심히 시도해보지 못한 꿈이 남아있을 때만 하는 거야. 한데 난 내 뜻대로 삶을 살았고
바라던 것보다 많은 일을 잃었잖아. 안 그래? 그럼 선생님은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로 떠나실 수 있단 말씀이세요? 글쎄, 잠깐 쓰러져 보니 죽는 게 썩 행복한 일은 아니더군. 그래도 내가 살아온 삶에는 그럭저럭 만족해. 내가 했던 일이나 하지 못한 일 중에서 특별히 후회되는 일은 없어. 병실에서의 만남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그날 나는 병원을 나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하버드 캠퍼스로 돌아가 몇 시간을 혼자 어슬렁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하워드가 저승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에 안도하고 또 그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언가 나를 점점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서야 나는 그 초조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하루 생사의 기로를 오간 것은 분명 하워드였지만 정작 삶에 대해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지난 3년 동안 하워드와 나는 그의 사무실이나 집에서 또는 하버드 캠퍼스를 거닐며 거의 매일같이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음악, 책, 여행, 정치, 경제, 가족, 철학, 경영, 전략, 직무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성공을 추구하는 방법과 실패에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했다.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만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 모든 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삶과 필생의 일은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필생의 일이란 하워드가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가 말하는 필생의 일이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 즉 당신과 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겨냥한 말이었다. 한 사람의 필생의 일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총체적으로 알 수 있지. 한 개인의 모습은 일과 사랑, 희망과 욕구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 있다. 하워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필생의 일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생각과 현명한 조언들을 제시해왔다. 그동안 나는 하버드에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봤다. 하지만 하워드는 그들과 달랐다. 그는 단지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현명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워드 같은 사람은 없었다. 늦은 밤 하버드 캠퍼스를 배회하다가 다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할 즈음 내 마음속에는 후회와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다. 어쩌면 하워드가 소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잠재의식 속에서 모종의 결실이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동안 하워드가 대수롭지 않게 풀어놓았던 이야기들을 글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다시 하워드를 찾아가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가 정해졌다고 선언했다. 지금 몸에 달고 있는 튜브, 선, 장치들을 다 떼고 검진도 마치고 나면 선생님과 함께 책 한 권을 쓰고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받아 적는 거죠. 그 책이 하워드 스티븐슨의 다음 저서입니다. 그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제가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모을 생각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경험과 통찰, 제자들의 일과 삶을 지켜보면서 얻은 교훈을 모두 집대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워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책을 쓴다는 건 행복한 일이지. 하지만 작업 방식은 약간 달리 했으면 해. 자네가 단순히 내 말을 옮겨 적는 건 공평하지 못해. 나도 기꺼이 얘기하겠지만 자네도 이야기를 해야 할 거야. 그는 꼭 그래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한 뒤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우리가 대화할 때 사실 나 혼자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 나 또한 자네 말을 듣기도 했고 자네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지혜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법이거든. 나는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늘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추구했고 또 그 방법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났거나 증명된 일을 반복하는 것에는 아주 질색을 했다. 그는 언제나 옛것에서 쓸만한 알갱이를 취해 더 새롭고 더 효율적이며 더 흥미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이번 책에 대해서도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좋았어. 그리고 자네가 정말로 괜찮은 책을 쓴다면 내가 몇 권은 사줄 수도 있네. 가만 보자. 자식이 7에다 손주들은 10명쯤 되고 또 책 좋아하는 제자들한테도 나눠줘야 하니까 이거 참 돈이 꽤 들겠는걸? 우리 두 사람만의 행복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저는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누군가한테 평소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를 표현 못한 거, 이런 게 그냥 마냥 우리의 관계에 시간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표현 안 해도 나중에 언젠간 할 수 있겠지 하고 미뤄놨던 거, 이런 게 못할 기회로 올 수도 있겠다. 그냥 지나치고 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태주 시인의 아끼지 마세요라는 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표현해보자는, 마음껏 표현해보자는, 그리고 그냥 아끼지 말고 뭔가를 쓰고 그리고 마음껏 해보자는 그 시가 생각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끼지 마세요. 나태주.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 지나면 헌옷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의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